안녕하세요.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책을 읽어드리는 체인짐이 나를 업입니다. 오늘은 성공학의 역사를 바꾼 한 권의 책, 바로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시나요? 젊은 기자였던 나폴레온 힐은 당대 최고의 부자,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를 만나게 됩니다. 카네기는 힐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제안을 하죠. 내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의 인물들을 소개해 줄 테니 그들의 성공 비결을 체계화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성공 철학을 만들어 보게. 나폴레온 힐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무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헨리 포드, 토머스 에디슨과 같은 거인들을 만나 그들의 성공 원리를 집대성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단순한 동기부여서가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법칙을 담고 있죠. 오늘은 이 위대한 법칙들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7가지 법칙을 함께 깊이 있게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첫 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성공의 출발점은 바로 마스터 마인드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앤드루 카네기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놀라운 힘의 원리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카네기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글쎄.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고 싶다면 그게 자네가 말하는 성공이라면 이렇게 말해주지. 우리 회사에는 마스터 마인드라는 게 있네. 여기서 마스터 마인드는 경영자와 관리자, 회계원, 연구원, 그리고 다른 필요한 직원들 수십 명의 마음이 어우러진 마음이라네. 여기에 속한 개개인의 마음은 내가 말하는 마스터 마인드는 아니지만 이런 마음들이 조화로운 협력의 정신으로 조율되고 조직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의 총화가 나를 위해 돈을 벌어준 힘이라네. 이 그룹에서 정확히 닮은 두 사람은 없지만 각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잘한다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카네기의 성공은 그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조화로운 협력 속에서 탄생한 마스터 마인드, 즉 집단 지성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원리를 기억하며 이제 성공의 첫 번째 법칙을 읽어보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1만 6천 명을 분석한 결과 95%의 실패자들은 인생에 명확한 목표가 없었고 5%의 성공자들은 모두 분명한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목표가 이토록 중요할까요? 사람의 행동이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확립된 심리학의 원리다. 신중한 선택을 거쳐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은 분명한 핵심 목표는 강한 실현 의지를 가져온다. 마침내 잠재의식을 지배하게 되면 신체 행동에 영향을 줘서 목표 달성을 향하도록 한다. 따라서 인생의 분명한 핵심 목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후에는 글로 옮겨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둬야 한다. 잠재의식은 자석에 비유할 수 있다. 잠재의식이 어떤 분명한 목표로 인해 활성화되고 그 목표로 충만하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결정적인 경향이 있다. 유유상종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기선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방향타를 놓치고 빙빙 돌기 시작하면 해안까지 여러 번 왕복할 연료를 다 소비하고도 기슭에 도달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분명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확실한 계획 없이 일하는 사람은 방향타를 잃은 배와 같다.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확실한 계획이 함께해야 합니다. 마치 집을 짓기 전에 청사진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위대한 목표를 세웠다 한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없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자기 확신이야말로 인간을 마비시키는 6가지 두려움, 가난, 늙음, 비판, 사랑의 상실, 질병,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해독제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자기 확신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서양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내 분명한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끈질기고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한다. 둘째, 나는 마음속의 지배적인 생각들이 결국 신체 행동을 통해 외부로 표출되고 점차 실제 현실로 바뀐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 30분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생각하고 실천을 통해 이를 현실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리에 따라 내가 집요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열망이 결국 그것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을 통해 표출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 10분 동안 성공의 법칙에서 설명한 15가지 요소들을 개발할 것을 다짐한다. 넷째,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고 기록했다. 그리고 5년 동안 쏟아낸 내 노력의 가격을 매겼다. 다섯째, 나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어떤 부나 지위도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힘과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끌어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나는 이 서양문에 서명하고 기억하며 이것이 점차 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쳐 내가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일꾼이 되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이 서양문을 직접 쓰고 매일 읽는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힐은 자기 확신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의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줍니다. 절망에 빠져 자살을 결심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불황자가 사무실에 나타나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조그만 제조업에 전 재산을 투자했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공장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져 사업에 실패했다. 돈을 모두 잃고 너무 상심한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불황자가 되었다. 잃어버린 것을 곱씹다가 자살을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나는 그의 팔을 잡고 내가 성격 분석 심리학 실험을 하던 실험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커튼 앞에 그와 함께 섰다. 나는 커튼을 한쪽으로 당겨서 그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신을 볼 수 있는 전신 거울을 꺼냈다. 나는 거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내가 소개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과 친해지지 않는 한 당신은 다시 미시간 호수에 가서 구멍을 뚫게 될 겁니다. 그는 거울로 다가가 수염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더니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며칠 후 거리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났다. 그의 변신이 너무나 완벽해서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제가 빈털터리 불황자로 선생님 사무실에 갔던 바로 그날, 그런 몰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봉 $3,000 일자리를 구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1년에 $3,000라고요. 그리고 제 고용주는 새 옷을 살 수 있는 선금을 주셨어요. 거울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마주한 남자는 잃어버렸던 자기 확신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확신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이제 아주 현실적인 법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저축하는 습관입니다. 힐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돈을 모으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저축이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기회를 만드는 습관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빚은 인정사 정없는 주인이며 저축 습관의 치명적인 적이다. 가난만으로도 사람들은 야망이 사라지고 자기 확신과 희망을 잃게 된다. 여기에 빚까지 지게 되면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사실상 실패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빚의 무게에 짓눌려서는 어떤 사람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없고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으며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거나 실천할 수 없다. 빚의 노예가 된 사람은 무지의 노예나 실제 사슬에 묶인 노예처럼 속수무책이다. 빚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보여주는 한 젊은 은행원의 안타까운 사례가 책에 나옵니다. 10여 년 전에 한 젊은이가 뉴욕시의 시티내셔널뱅크에서 책임 있는 직책을 맡았다. 하지만 자기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던 그는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결국 이 파괴적인 습관이 일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그는 은행에서 해고되고 말았다. 그는 더 적은 연봉으로 다른 일자리를 얻었다. 하지만 채권자들의 등살에 못 이긴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떠나기로 작정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어서 곧 이 젊은이를 찾아냈고 고용주는 그가 빚진 사실을 알고 그를 해고했다. 2달 동안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허사였다.
어느 추운 밤 그는 브로드웨이에 있는 한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또 한 젊은이가 빚의 희생자가 되었다.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힐은 강조합니다. 저축 습관을 통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평범한 회계장부 담당자였던 존 록펠러는 저축 습관 덕분에 신용을 얻어 석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평범한 인쇄공이었던 한 젊은이는 몇 년간 꾸준히 모은 돈으로 자금난에 빠진 회사를 인수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 자제력과 신용이라는 인격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공의 법칙 중에서도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칙들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나폴레온 힐은 엘버트 허버드의 글을 인용하며 주도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도성이란 무엇인가? 이는 시키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시키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것 다음으로는 한 번 말을 듣고 즉시 하는 것이다. 가르시아의 밀사처럼 가르시아 장군에게 밀서를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바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필요할 때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명예가 아니라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하고 보수도 보잘것없다. 당신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주도적인 습관 없이는 결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힐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법칙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본금 하나 없이 오직 잘 짜인 계획과 주도성만으로 25,000달러의 신용을 얻어 교육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는 자본이 필요했지만 은행에 담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이 계획이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흡족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평판이 좋은 유명 경영대학 소유주에게 보냈다. 당시 이 대학은 매우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 절실히 필요했다. 만약 당신의 신용을 사용해서 이 강좌의 마케팅을 도와주신다면, 저는 이 강좌를 당신의 경영대학 커리큘럼의 정규 학과 중 하나로 개설하고 신설되는 이 학과 전체를 책임지겠습니다. 이 거래를 통해 제가 어디서 이익을 얻는지 알고 싶으실 테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학과에서 받는 현금이 당신이 광고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나 계약 금액과 같아질 때 제 학과와 광고 및 판매 기술 강좌가 제 소유가 되고 이 학과를 귀하의 학교와 분리해 제 명의로 운영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 계획을 받아들여서 계약이 성사되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경영대학은 내 강좌의 광고와 마케팅 그리고 학과 운영 경비로 25,000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나는 이 학과에서 학비를 걷어서 대학이 지출한 금액과 맞먹는 금액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계약 조건에 따라 이 학과를 독자적인 사업으로 인수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일반적인 방법 대신 그는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는 계획을 상상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실행에 옮겨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도성과 리더십의 힘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상상력의 위력을 엿보았습니다. 힐은 상상력을 인간 정신의 창조적 작용이며 성공 법칙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상상 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떡갈나무가 도토리 속의 싹에서 자라나고 새가 알 속의 배아에서 자라듯이 물질적 성취도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체계적인 계획에서 비롯된다. 먼저 생각이 떠오르고 그 다음 그 생각을 아이디어와 계획으로 체계화하고 그 계획을 현실로 바꾼다. 시작은 언제나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절대적인 통제력을 가진 것이 상상력이라는 사실을 알면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물질적 부를 빼앗을 수 있지만 누구도 여러분의 상상력을 빼앗을 수는 없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공평하게 대할 수도 있고 자유를 빼앗을 수도 있지만 마음대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특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 힐은 상상력을 통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수많은 사례를 제시합니다. 그중 가장 극적인 이야기는 그가 한 수감자의 사면을 이끌어낸 경험입니다. 20명이 넘는 유력 인사들이 실패했던 일을 그는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성공시켰을까요? 나는 오하이오 주지사를 찾아가 방문 목적을 밝혔다. 주지사님, 오하이오 주립교도소에 수감된 피를 풀어달라고 청원하러 왔습니다.
주지사님도 아시다시피 비는 수감 기간 동안 오하이오 주립교도소의 통신 교육 시스템을 개설했고, 오하이오 주립교도소 수감자 2,518명 중 1,729명이 이 교육 과정을 수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신께 비를 석방해 달라고 청원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를 교도소 수감자를 위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임명해 미 전역에 수감된 16만 명의 죄수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들은 상상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아마도 그들은 비의 부모가 저명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혹은 그가 대학 졸업자이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지사에게 비의 석방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들은 주지사가 사면을 허락하는 자신을 정당화할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지 못했다. 주지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나는 모든 사실을 검토했다. 내가 주지사를 대신하는 상상을 해봤다. 만약 내가 실제로 주지사 자리에 있다면 어떤 말이 내게 가장 강하게 꽂힐 것인지 생각했다. 내가 주지사에게 비의 석방을 부탁한 사실과 비교해보라. 그것은 나를 위한 호의도 아니고 비를 위한 호의도 아니고 미국 감옥에 불행한 16만 수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보이시나요? 그는 단순히 사면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비의 석방이 가져올 더 큰 공익이라는 그림을 상상했고 주지사가 거절할 수 없는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을 활용한 판매 기술의 정수입니다. 열정.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나폴레온 힐은 열정을 행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열정이 없다면 당신은 전기 없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열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열정과 인간의 관계는 증기와 증기 기관차의 관계와 같다. 일에 열정을 가지면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열정은 온몸의 활력을 불어넣어 평소 수면 시간의 절반이 안 되게 자고도 지낼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에는 평소 하는 일의 2배, 3배 정도까지도 피로감 없이 할 수 있게 해준다. 힐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옷의 심리학을 꼽습니다. 특히 그가 전쟁 직후 빈털터리 신세에서 재기할 때 비싼 옷을 외상으로 사입었던 경험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주머니에 든 돈은 1달러도 없었지만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것 중 가장 비싼 양복 3벌의 천을 골라서 한꺼번에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양복 3벌의 가격은 375달러나 했다. 새로 산 옷을 입기도 전에 새로운 자립심과 성공 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부유한 외모는 어떤 예외도 없이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게다가 부유한 외모는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지배적인 욕망은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판인 친구는 나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커피와 시가가 나오기 전에 그는 내 잡지를 인쇄하고 배포하는 계약을 하자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심지어 그가 무이자로 자본을 대는 것을 허락하는 데 동의했다. 좋은 옷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존감을 되찾고 스스로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적인 태도가 결국 기회를 끌어당긴 것이죠. 마지막 7번째 법칙은 자제력입니다. 자제력 없는 열정은 위험합니다. 자제력은 여러분의 모든 힘을 건설적인 목표로 이끄는 평형바퀴입니다. 힐은 자제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개인적인 경험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바로 건물 관리인과의 다툼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의를 차릴 새도 없이 그에게 열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가 석탄을 퍼넣고 있던 난로보다 더 뜨거운 욕설을 5분 동안 퍼부었다. 그제야 그는 허리를 펴고 어깨 너머로 나를 돌아보았다. 만면에 미소를 띤 그는 침착함과 자제력으로 가득 찬 차분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아침엔 다들 좀 흥분하셨네요. 안 그래요? 그 말이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내 가슴에 와서 꽂혔다.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문맹자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장소에서 내가 선택한 무기로 싸운 결투에서 나를 이겼다. 이 사건은 내가 먼저 자제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그는 보복의 법칙을 깨닫습니다. 내가 상대를 증오하면 상대도 나를 증오하고 내가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제력을 발휘하여 분노 대신 평온을 선택할 때 비로소 상대를 지배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만약 친구로 바꾸고 싶은 적이 있다면 고질적인 자존심을 버려라. 그러면 이 말이 진실임이 드러날 것이다. 적에게 유별나게 친절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처음에는 그가 요지부동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점차 여러분의 영향력에 무너져 같은 수단으로 돌려줄 것이다. 여러분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한 가장 통쾌한 보복은 인간적인 친절이다. 오늘 우리는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 1권에 담긴 7가지 위대한 법칙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한 목표 설정에서부터 마스터 마인드의 형성, 자기 확신과 자제력에 이르기까지. 이 법칙들은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성공은 결코 소수에게만 허락된 신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처럼 명확한 원리와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과학이며 배우고 훈련하고 적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성취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내용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 잠들어 있던 열정과 가능성을 깨우는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법칙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성공의 법칙 2부에 담긴 더욱 놀라운 법칙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